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강원도 화천의 군부대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저는 강원도 화천에서 운전병으로 복무했었습니다. 다른 부대는 모르겠지만 제가 있던 부대는 봄, 가을 무월광 시기에 수색, 매복 작전을 나갑니다. 수색 매복 작전은 매복 진지 주변을 낮에 수색조가 탐지병들과 함께 정찰하며 매복에 문제가 없는지 돌아보는 작업입니다. 밤이 되면 매복조가 매복 진지에 가서 동이 트기 전까지 매복 작전을 수행합니다. 이 훈련은 거의 한 달에 한두 번 있었고 산속에서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일반 민수용 차량은 갈 수 없어 군용 트럭으로 인원 수송을 합니다. 인원 수송은 제가 트럭으로 했습니다. 이 훈련 인원 수송을 나가면 새벽에 자다 일어나서 매복조 인원들 복귀를 시켜야 했기 때문에 잠을 잘 못 잤습니다. 새벽 2시, 3시쯤에 일어나 인원들을 복귀시키고 부대에 오면 5시쯤이 되었고 6시가 기상시간이라 잠을 더 자려고 해도 복귀한 매복조 인원 짐 정리 소리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누워있다 6시에 기상하는 꼴입니다. 꽤 쌀쌀했던 가을날이었습니다. 이날도 수색 매복 작전 훈련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수색조가 수색을 마치고 복귀한 다음 매복조 인원들과 운전병이었던 저는 저녁 식사를 일찍 마치고 대대장님 신고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매복 진지 위치는 우리 부대가 관할하는 지역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번 위치가 바뀌어도 다 알지만 가끔 다른 부대 진지로 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위치도 모르고 군차에 내비게이션이 있을 리도 만무해서 산 등고선이 그려져 있는 군용 지도를 보고 찾아가야 합니다. 이날은 제가 처음 가보는 위치라 선탑 간부와 열심히 지도를 보며 위치를 파악했고 대대장 신고를 마치고 매복 인원을 뒤에 태우고 진지로 출발했습니다. 이때 갔던 진지는 모 부대 뒤에 있는 꽤 우거진 숲속이었고 길도 꽤 험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가면서 연신 이거 길도 좁고 어두운데 이따가 새벽에 애들 복귀시키러 올 때 어떻게 오냐며 인원들을 하차시켰습니다. 매복조 간부가 날씨가 꽤 쌀쌀하니 1시간 일찍 새벽 2시까지 이곳으로 데리러 오라며 저와 만날 시간을 정했습니다. 차 돌릴 곳도 마땅치 않아 후진으로 거의 200m가량을 내려온 뒤 차를 돌려 저는 부대로 복귀했고 씻고 TV 보다가 저녁 점호를 끝내고 잠이 들었습니다. 잠깐 잠들었을까 불침 보니 새벽 1시라고 저를 깨우더군요. 잠 깨려고 화장실에서 세수 한번 하고 활동복에 전투모 눌러쓰고 선탑 간부와 인원들을 복귀시키러 출발했습니다. 새벽 2시 강원도 시골길에는 드문드문 가로등 하나씩 있었고 나머지는 차 전조등 불빛에 의존해서 가야 했습니다. 인원들을 태우고 어두운 산속길을 후진으로 내려올 생각을 하니 그냥 막막했습니다. 선탑 간부는 저보다 짬이 안 되는 하사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차에 타자마자 골라떨어졌습니다. 운행하면서 속으로는 인원들이 밑으로 좀 내려와 있었으면 하고 바라며 진지를 향해 가고 있었고 저 멀리 매복 진지가 있는 산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산 아래에 손전등 불빛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마도 차 돌릴 공간이 없어 저를 배려해 일부러 산 밑에까지 내려온 매복조 인원들인 것 같았습니다. 그곳으로 가보니 역시나 매복조 인원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저는 내려와 기다려줘서 고맙다며 매복조 간부한테 인사를 하고 매복 나갔던 병사들한테 많이 추웠냐? 고생 많았다며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저랑 대화하는 매복조 인원들이 아무런 감정 없이 그냥 로봇처럼 입만 벌리며 대답하는 겁니다. 저랑 눈도 안 마주치고 그냥 넋이 나간 사람들처럼 모두들 멀뚱멀뚱 서 있길래 저는 속으로 날씨가 춥긴 추웠나 보구나 하며 인원들을 뒤에 태우고 부대로 출발했습니다. 부대로 출발한 지 20분쯤 지났을까 선탑 간부 핸드폰이 울리며 자고 있던 선탑 간부가 일어나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부대에서 걸려온 전화 같았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던 선탑 간부는 뭔가 이상하다는 듯 차를 잠깐 길가에 세우라고 하더니 저보고 전화를 받으라고 전화를 건넸습니다. 통신보안 병장입니다. 그래 나 당직 사관인데 진지에 도착했나? 역시 당직 사관한테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예, 지금 인원들 태우고 복귀 중입니다. 인원들 태웠다고? 그럴 리가 없는데. 상급 부대에서 훈련 확인하러 나온다고 해서 조기 복귀 안 하기로 했어. 그럴 리가 있습니까? 매복 담당 간부 바꿔드리겠습니다. 하고 차에서 내려 인원들이 타고 있는 적지함으로 갔는데 저는 그 자리에 다리가 풀려서 주저앉았습니다. 적지함에는 아무도 없었고 그냥 빈 차였습니다. 제가 주저앉자 선탑 간부가 놀라서 차에서 내려 왜 그러냐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적재함을 가리키며 인원들 분명히 태웠는데 아무도 없다고 얘기했는데 선탑 간부는 제 말을 믿지 않고 제가 그냥 잠이 덜 깬 걸로 생각했습니다. 선탑 간부가 핸드폰을 받아 당직 사관이랑 통화를 마치고 나서는 저에게 아까 그 진지로 가서 인원들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선탑 간부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바로 매복 담당 간부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매복 담당 간부는 미안하다며 다시 와달라고 했었고 저는 다시 가서 30분 동안 기다리며 다시 매복조 인원들과 만났습니다. 제가 떨리는 마음으로 매복 담당 간부한테 혹시 진지에서 저 오는 거 못 봤냐고 물었더니 제가 산 밑에서 차를 세우더니 적재함을 열고 혼자 차 주위를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차를 돌려 나갔다는 겁니다. 매복 담당 간부는 당직 사관한테 조기 복귀 안 하게 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다시 부대로 복귀하는 걸로 생각했답니다. 그 말 듣고 저는 정말 소름 돋아서 이 모든 얘기를 매복 담당 간부한테 얘기했습니다. 나 분명히 간부님이랑 여기 애들 만나서 얘기까지 했었다고 말했지만 당연히 믿을 리가 없지요. 이날 정말 팔다리가 후들거려서 어떻게 운전을 해서 부대로 복귀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정말 귀신을 태운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졸았던 건지 지금도 생각하면 오싹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마지막 여행. 고등학교 3학년 때 겨울방학의 일이다. 고등학생으로서 마지막 추억을 남기기 위해 나는 A와 M 두 명의 친구와 함께 남자만 셋이서 여행을 떠났다. 목적지는 산기슭의 온천여관으로 주변에 별다른 것은 없지만 공기가 무척 맑았다. 여관에 도착한 누리는 먼저 짐이나 풀고 놀까? 라고 이야기하며 체크인했다. 고등학생들이 용돈을 모아온 여행이다 보니 그다지 좋은 여관은 아니었다. 하지만 고풍스럽고 깨끗한 괜찮은 곳이었다. 여관의 현관에 들어서자 대단히 예쁜 여주인이 맞으러 나왔다. 어서 들어오세요. 목소리도 예뻐서 우리들은 무심코 우아 라고 소리를 질러버렸다. 여주인은 짐을 맡아준다고 말하며 우리의 짐을 들려고 했다. 보통 고용인이 짐을 옮기다 보니 M이 의아한 듯이 혼자 운영하냐고 물었다. 아니요, 고용인이 한 명 있습니다만 지금 조금 바빠서 죄송합니다. 우리는 서로 한번 마주본 뒤 말했다. 짐은 저희가 가져갈 테니 방만 안내해주세요. 우리가 말하자 여주인은 고개를 숙인 뒤 앞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런데 여주인의 등 뒤에 무엇인가가 있었다. 아이였다. 나는 여주인에게 자녀분인가요? 라고 물었다. 죄송합니다. 이 아이는 제가 옆에 없으면 금세 울거든요. 아이를 업고 일하다니 대단하다 싶으면서도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 아이는 어떻게 봐도 5살은 되어 보였기 때문이다. 보통 그 정도 나이가 되면 어머니에게 늘 매달려 다니지는 않는다. 하지만 대놓고 말하기도 좀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조용히 방으로 갔다. 우리는 짐을 풀고 셋이서 산을 탐험하고 산기슭의 가게에서 특산품을 사는 등 나름대로 놀다가 여관으로 돌아왔다. 방에 돌아와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자 여주인이 왔다. 식사 준비가 되었는데 언제 가져다 드릴까요? 마침 우리도 배가 고파오고 있었기에 우리는 바로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다. 잠시 뒤 고용인이 식사를 가져왔다. 고용인은 이때 처음 봤는데 60세 정도 된 다리가 불편해 보이는 아저씨였다. 천천히 드세요. 고용인은 그렇게 말하고 문을 닫고 나갔고 우리는 밥을 먹기 시작했다. 그런데 잠시 뒤 여주인이 왔다. 죄송합니다. 이 아이가 손님들과 함께 밥을 먹고 싶다고 하네요. 같이 먹게 해도 될까요? 나는 아까 등에 엎혀있던 아이를 생각하고 괜찮습니다 라고 승낙했다. 여주인은 문 뒤에서 밥상을 꺼내오더니 아이를 등에서 내렸다. 잘 됐구나. 오빠들이랑 같이 식사할 수 있어. 우리는 말을 잃었다. 그 아이는 인형이었던 것이다. 죄송합니다. 조금 자기 마음대로인 아이라서 잘 부탁드립니다. 라며 웃는 얼굴로 여주인은 방을 나갔다. 우리들은 계속 말 없이 밥만 먹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까 고용인이 왔다. 정리하러 왔습니다. 식사는 다 끝나셨나요? 그리고 잠시 뒤 여주인도 왔다. 이 아이 평소에는 밥을 잘 먹지 않는데 손님들과 같이 있어서 즐거웠나 보네요. 그리고 여주인은 인형과 그 인형 앞에 있던 밥을 가지고 나갔다. 우리는 할 말을 잃은 채 멍하니 있을 뿐이었다. 솔직히 기분이 나빠서 견딜 수가 없었다. 온천이라도 들어갔다 올래? 친구들에게 물었지만 다들 지쳤는지 고개를 젓고 먼저 자겠다고 했다. 나는 혼자 목욕을 하러 갔다. 깔끔하게 목욕을 하고 기분 좋게 방으로 돌아오자
방 안에서 키득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잔다고 했으면서 자기들끼리 놀고 있나 싶어 화가 난 나는 문을 세게 열었다. 그런데 안에서는 친구들이 아까 그 인형을 사이에 두고 즐겁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다. 문을 연 나를 보고 A가 말했다. 왔냐? 얘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줘서 재밌어. M 역시 말했다. 너도 이리 와. 진짜 즐거워. 두 사람 모두 눈에 초점이 풀려 있었다. 무슨 소리야, 이 바보들아. 그건 인형이잖아.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인형? 너야말로 무슨 소리야? 이 아이 쓸쓸했다잖아. 둘 중 어느 쪽인지 알 수 없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등골이 오싹해져서 뒤를 돌아봤다. 같이 오신 분들은 우리 아이가 마음에 든 것 같네요. 손님도 우리 아이와 놀아주세요. 라고 말하며 여주인과 고용인이 기분 나쁘게 웃고 있었다. 나는 정신없이 여관을 뛰쳐나왔다. 필사적으로 산을 내려간다. 뛰어가던 도중 문득 뒤를 돌아보니 말도 안 되는 모습으로 소리를 지르며 여주인과 고용인이 날 따라오고 있었다. 산을 다 내려갈 무렵 희미한 빛이 보였기 때문에 나는 그곳을 향해 필사적으로 달렸다. 그것은 택시였다. 나는 온 힘을 다해 택시에 올라타고 아저씨, 빨리 출발하세요. 라고 소리쳤다. 운전사 아저씨는 어이가 없는 것 같았지만 내가 너무 필사적이었던지 알았다라고 대답하고 출발하셨다. 조금 달린 뒤 아저씨는 나에게 무슨 일 있었냐? 라고 물었다. 나는 내가 겪은 일들을 모두 말했다. 아저씨는 조금 침묵하더니 그 여관은 5년 전에 망하고 없어졌어.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라고 말했다. 나는 멍해져서 말을 잃었다. 아저씨의 말에 따르면 그 여관은 경영난 때문에 비투성이에 올라 일가족이 자살을 했다는 것이었다. 여주인과 몸이 불편한 고용인 남편, 그리고 4살짜리 딸. 친구들이 걱정이었지만 그때는 너무 무서워서 돌아갈 수도 없었다. 나는 해가 뜨면 다시 그 여관에 데려달라고 아저씨에게 부탁했다. 그리고 새벽녘이 되어 해가 뜨자 나는 벌벌 떨며 택시를 타고 여관으로 갔다. 거기에는 밖에서 봐도 아니 다 보일 정도로 허물어진 여관이 있었고 안에 친구들이 쓰러져 있었다. 다행히 친구들은 감기에 걸린 걸 빼면 별 문제가 없었다. 저녁밥을 먹은 이후로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물론 친구들은 혼자 도망친 나에게 무척 화를 냈었다. 여관 자체가 유령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기묘한 체험이었다. 세 번째 이야기, 강제 헌혈.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한다. 어느 모녀 가정이 있었다. 어머니는 간호사로 일하면서 생계를 이어나갔고 딸은 매일같이 바쁜 어머니를 대신해 가사를 돌보는 착한 소녀였다. 그렇지만 딸은 어느 건달과 사귀기 시작하더니 끝내 어머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도피를 떠나버렸다. 홀로 남겨진 어머니는 연락조차 되지 않는 딸을 계속 기다렸다. 딸이 돌아온 것은 몇 개월이나 지난 뒤였다. 하지만 딸의 모습은 정상이 아니었다. 몸은 여기저기 반점투성이었고 눈은 생기가 없이 공허할 뿐이었다. 어머니가 울며 묻자 딸은 그동안의 사정을 털어놓았다. 사랑의 도피를 떠나자마자 건달은 본성을 드러냈다는 것이었다. 마구 폭력을 휘두르고 강제로 마약을 피우게 중독시켰다는 것이었다. 그뿐 아니라 일이라고는 전혀 하지 않는 남자의 생활비와 마약값을 위해 매춘까지 강요당했다는 것이었다. 그 와중에 임신까지 하게 되었지만 낙태 비용이 아깝다며 건달은 딸을 계단에서 밀어 떨어뜨려 유산시켰다는 것이었다. 딸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것을 고백했다. 어머니는 찢어지는 가슴으로 딸을 위로했지만 딸은 우울증이 심화되어 결국 자살을 하고 말았다. 딸을 나락으로 몰아넣은 남자에게 복수하기 위해 어머니는 남자의 집 근처에서 숨어 있기로 했다. 돈이 떨어지면 유흥비를 뜯어내기 위해 남자가 집으로 올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다. 그리고 예상은 적중했다. 부모를 위협해 돈을 뜯어낸 남자가 신나서 집에 나오자 어머니는 권총으로 그를 위협해 제압했다. 그리고 수면제를 주사해 잠을 재운 뒤 집 지하실에 감금했다. 남자를 침대에 묶고 팔에 수혈용 바늘을 꽂고 눈에 잘 보일 만한 곳에 피가 모이는 봉투를 올려놨다. 강제 헌혈이었다. 남자는 머지않아 눈을 떴고 자신의 상태를 본 뒤 울부짖으며 생명을 구걸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모른 척할 뿐이었다. 남자는 반나절에 걸쳐 자신의 피가 천천히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바라보며 공포 속에서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어머니는 남자가 죽은 뒤 경찰에 전화해 자수하고 경찰차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자살했다. 가끔씩 현실은 그 무엇보다도 잔인하다.
네 번째 이야기, 계곡의 기와집. 예전에 고등학교 친구들 5명하고 계곡에 놀러 갔습니다. 강원도 쪽이었는데 사람도 거의 없고 물도 안 깊어서 바로 짐 풀고 근처 민박집으로 가서 방부터 잡았습니다. 민박집 주인이 할머니였는데 인상도 좋으시고 말도 잘하시는 겁니다. 저희도 재밌고 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밤에 계곡에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전부터 사내 아이들이 계곡에 많이 빠져 죽었다고 해서 여기 마을에는 여자가 남자보다 많다는 겁니다. 여자가 빠지면 계곡 하류 쪽에 뱉어져 나오는데 남자가 빠지면 그대로 실종된다고. 뉴스에서도 계곡에서 익사해서 죽었다는 얘기 많잖아요. 또 할머니 세대는 남아선호 사상 같은 것도 있어서 그냥 알겠다고 하고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계곡 가서 수영 좀 하다가 삼겹살 구워 먹고 한참 놀았습니다. 저녁쯤 돼서 맥주 한 캔씩 먹고 무슨 생각으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진 놈이 담배 한 갑씩 돌리기로 하는 잠수내기를 하자고 해서 계곡에 5명이서 들어갔습니다. 저는 30초쯤 있다가 물도 차고 해서 그냥 나왔는데 분위기가 이상한 겁니다. 한 놈이 물살도 별로 안 샜는데 저 멀리 떨어져서 깊은 데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애들한테 다 나오라고 하고 그 놈한테 뭐해 나와 하니까 정신 나간 놈처럼 머리만 내놓고 가만 있는 겁니다. 그러더니 물속으로 쑥 빠지더라고요. 저 새끼 왜 저러냐고 장난치는 거 아니냐고 하고 있는데 우리 중에 수영을 제대로 할 줄 아는 놈은 해병대 나온 놈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놈이 개구리 헤엄, 저평인가 평영인가 그걸로 친구 빠진 쪽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바로 구해서 나왔는데 빠진 놈이 의식이 없는 겁니다. 구급차를 부르고 군대에서 대충 배운 심폐소생술을 했더니 다행히 깨어났더라고요.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기와집 어쩌고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구급대원분들 오시고 병원 가서 대충 검사 받으니까 이상 없다길래 다시 민박집으로 짐 챙기러 갔습니다. 그 친구한테 왜 그랬냐고 다시 물어보니까 계속 아무 말 없다가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잠수하려고 물속에 들어가니까 어디서 부르는 느낌이 들었답니다. 소리로 들린 건 아닌데 분명히 불렀다고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가보니까 계곡 속에 기와집 하나가 있었답니다. 기와집 앞에는 어떤 하얀 소복 입은 여자가 서서 손짓하고 있었답니다. 그 여자 따라서 기와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방 안이 가구 같은 거 하나 없이 횡 비어 있었답니다. 여기까지 기억난다는데 듣고 소름 끼쳤던 기억이 납니다. 5번째 이야기, 연예인. 이 이야기는 어느 젊은 연예인의 이야기입니다. 그 연예인은 막상경에서 집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한증에 걸려 땀이 많았기 때문에 목욕탕이 딸린 집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그리 유명하지 않은 가난한 연예인 신세로 좋은 집을 찾는 것은 영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반쯤 포기하고 있을 무렵 어느 부동산에서 시내에 목욕탕 딸린 2층 집이 월 35,000엔 이라는 광고를 찾아냈습니다. 보통 그런 건물에는 안 좋은 소문이 달라붙어 있는 경우가 많지만 그는 귀신 같은 것은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계약을 하고 집에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새벽 4시 44분 그는 왠지 모르게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벅하고 어디선가 한번 울린 뒤 우아하는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어쩐지 기분이 나빴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새벽 4시 44분 그는 또 자던 도중 깨어나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벅저벅하는 소리가 어디서부터인지 2번 들리고 우아하는 신음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매일 새벽 4시 44분만 되면 반드시 잠에서 깨어나 그 기묘한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 저벅거리는 소리는 매일 한 번씩 더 들려오는 것입니다. 12일째 새벽 4시 44분 역시 그 소리가 들려옵니다. 저벅저벅. 그는 그 소리가 계단 쪽에서 들려온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그는 일어나자마자 계단을 조사해봤습니다. 그리고 알아차린 기분 나쁜 사실은 계단이 13개라는 것이었습니다. 잠깐만. 그는 알아차렸습니다. 날마다 한 번씩 많아지는 그 삐걱거리는 발소리. 13개의 계단. 오늘로 13일째. 귀신을 믿지 않는 그조차도 정말 무서워져서 부동산을 찾아가 이 일에 관해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부동산 아저씨는 놀란 표정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집, 세입자들이 2주를 채우지 못하고 모두 이사 가더라고요. 라고 부동산 아저씨가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후 점점 무서워져서 그는 이 이야기를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친구는 자신이 아는 무당을 그날 바로 방에 데려왔습니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무당은 얼굴을 찡그리며 이 방에는 수많은 귀신이 들러붙어 있다며 그의 방 한쪽에 가득 부적을 붙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안심한 그는 친구에게 제안했습니다. 오늘 밤에는 애들 다 불러서 같이 이 방에 있자. 유명하지 않다고는 해도 그 역시 연예인.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 나중에 이야기거리로 써먹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의 친구도 찬성해서 그날 밤은 다 같이 모여 술잔치를 벌여 귀신을 내쫓기로 했습니다. 술이 한 잔씩 들어가고 분위기는 점점 고조되었습니다. 그는 연예인 친구들을 여러 명 불러 밤늦도록 떠들고 있었습니다. 곧 새벽 4시 44분입니다. 부적 덕분인지 술 덕분인지 모두 귀신에 관한 것은 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4시 44분. 갑자기 집안에서 빛이 사라졌습니다. 친구들은 정전인가 싶어 어리둥절했지만 시간이 흐르자 사태를 알아차리고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설마? 갑자기 집주인인 연예인이 13번의 신음 소리를 질렀습니다. 친구들은 이것이 정말로 위험하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서둘러 방에 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드러난 그의 모습을 보고 친구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천정을 보며 흰저위를 드러내고 기절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크게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벌린 입안에는 갈기갈기 찢어진 채 방에 붙어 있던 모든 부적이 가득 들어차 있었습니다. 만약 부적조차 없었다면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6번째 이야기, 커다란 가방. 미나코는 그 기묘한 광경에 발걸음을 멈췄다. 고등학교 소프트볼 부의 연습이 끝나고 돌아가는 길. 이미 도시는 완전히 어두움에 가라앉아 있었다. 아침까지 내리고 있던 비가 아스팔트를 적셔 도로가 가로등의 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그 가로등 아래, 마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 같이 가로등의 바로 아래에 웬 할머니가 서 있었다. 옆에는 커다란 검은색의 가죽인 듯한 가방이 놓여 있었다. 할머니는 그것을 필사적으로 난간 위에 밀어 올리려고 하고 있었다. 할머니가 있는 부근은 정확히 용수로가 지나가는 곳이어서 할머니는 그 가방을 용수로에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었다. 기묘하다는 것은 그 가방의 크기였다. 할머니가 가지고 있기에는 너무 크다. 무릎을 구부리면 그 할머니 한 사람 정도는 쑥 들어갈 정도로 크다. 그리고 매우 무거울 것 같다. 마치 사람 한 명 정도가 들어있을 것 같은 느낌의 무게. 오한과도 같은 예감이 든 미나코는 도망쳐버릴까 싶었지만 이미 할머니와 눈이 마주쳐 버렸다. 할머니는 가방을 땅에 내려놓고 미나코 쪽으로 몸을 돌려 깊숙이 머리를 숙였다. 저쪽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미나코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하며 할머니의 옆으로 다가갔다. 이런 시간에 무슨 일이신가요? 죄송합니다. 처음 뵙는 분에게 부탁하기는 좀 그렇지만 도와주실 수는 없나요? 할머니는 숨기는 것이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그렇게 말한다. 도와드릴게요. 이것인가요? 이 가방을 강에 버려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을 강에 아무쪼록 부탁드립니다. 이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나요? 이것은 손자가 쓰던 물건입니다. 이젠 필요 없어져서. 할머니는 미나코를 향해 합장을 하며 고개를 숙였다. 미나코는 약간의 현기증을 느끼며 그 큰 가방을 들어보았다. 역시 예상처럼 무겁다. 그리고 묘하게 부드럽다. 그 감촉은 기분 나쁜 예감이 들게 하는데 무리가 없었다. 미나코는 부활동으로 단련된 근육으로 가방을 천천히 들러 올렸다. 들려고 하면 가볍게 들 수는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왠지 모를 기분 나쁨이 신중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었다. 천천히 일부러 거칠게 숨을 내쉬며 미나코는 가방을 난간 위까지 올렸다. 힐끗 뒤를 돌아보니 감사합니다라며 할머니가 계속 미나코를 향해 합장을 하고 있었다. 눈을 감고 빌고 있는 것 같다. 미나코는 가방 지퍼에 손을 대고 소리가 나지 않도록 살짝 열어보았다. 모포였다. 무엇인가를 모포에 싸두고 있다. 미나코는 살짝 모포 밑에 손을 집어넣어 보았다. 무엇인가 단단하고 찬 것이 손에 만져진다. 무엇을 하시는 건가요? 갑자기 뒤에서 할머니가 들여다보며 물었다. 자신도 모르게 나오는 비명을 겨우 죽인다. 그게 손자의 어떤 물건인지 궁금해져서. 열어보셔도 괜찮아요. 그저 몸을 단련하는 도구입니다. 미나코는 인사를 하고 나서 모포를 살짝 넘겨보았다. 확실히 안에는 덤벨이나 철로 된 아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것 같다. 손자는 자주 그것으로 운동을 하곤 했지요. 손자분은 돌아가신 건가요? 어쩌다 보니 지난달에 병으로.
실례지만 손자분의 양치는 그 아이 부모는 벌써 3년도 전에 교통사고로 두 사람 모두 이제 나 혼자니 어떻게 할 수도 없어서 미나코는 가방에 지퍼를 닫고 제대로 잡았다. 그리고 천천히 난간으로부터 밀어냈다. 바로 뒤에서는 할머니가 합장한 채 계속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가방이 난간으로부터 떨어져 용수로에 떨어져 간다. 큰 소리가 나고 용수로로부터 커다란 물보라가 올랐다. 그럼 이걸로 된 건가요? 미나코가 돌아봤지만 갑자기 할머니가 사라져 버렸다. 아니, 위다. 할머니의 몸이 허공에 떠 있었다. 자세히 보면 합장한 채 부들부들 격렬하게 몸을 흔들고 있고 지면에서 떨어진 발은 전력 질주하듯 앞뒤로 움직이고 있다. 튀어나올 것 같은 눈알에서는 피눈물이 흘러나오고 코피와 하나가 되어 옷을 빨갛게 물들여간다. 그 목에는 검은 철사줄이 메어져 있어 가로등 위를 지나 용수로로 향하고 있다. 할머니의 움직임이 멈추고 완전히 숨이 끊어질 때까지 미나코는 자신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했다. 7번째 이야기, 어둠 속의 그림자. 대학교 2학년 여름방학, 친구들과 함께 한적한 시골 마을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도시의 번잡함을 떠나 한적한 곳에서 여유롭게 지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행에는 나를 포함해 총 5명이 함께 했습니다. 김민준, 이지은, 박상혁, 한지훈, 그리고 나, 최수진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대학교 친구로 여름방학을 맞아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자 한 마음으로 이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우리가 도착한 마을은 아주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우리를 친절하게 맞아주었고 우리는 마을 중심에 있는 작은 펜션에 짐을 풀었습니다. 펜션 주인인 할머니는 인자 미소로 우리를 맞이하며 따뜻한 차를 대접해 주었습니다. 여기는 정말 조용하고 아름다운 곳이니 편히 쉬다 가세요. 할머니의 말씀에 우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첫날 저녁, 우리는 마을을 산책하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마을 외곽에는 작은 숲이 있었고 숲 속에는 오래된 폐가가 있었습니다. 민준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저 폐가 진짜 무섭게 생기지 않았어? 한번 들어가 볼까? 지은이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보기에만 무서운 거지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을 거야. 괜히 무서운 얘기나 만들지 말자. 상혁은 폐가를 한참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뭔가 신비로운 느낌이 들긴 해. 하지만 밤에는 가지 말자.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그날 밤 펜션으로 돌아와 저녁 식사를 하고 간단한 게임을 즐기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민주는 계속해서 폐가에 대해 이야기하며 호기심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다음날 낮에 폐가를 탐험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우리는 간단한 아침 식사를 마치고 폐가로 향했습니다. 폐가는 마을 중심에서 약간 떨어진 숲속 깊은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우리는 숲속 길을 따라 걷다 보니 폐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나무와 덩굴이 얽혀있는 폐가는 정말로 신비롭고도 기묘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민준이 먼저 폐가 안으로 들어갔고 우리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폐가는 오래된 목조 건물로 내부는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무서운 것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각자 폐가를 둘러보며 이곳저곳을 탐험했습니다. 그때 지훈이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기 좀 봐. 이거 뭐지? 지훈이 가리킨 곳에는 낡은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일기장을 집어들고 함께 읽기 시작했습니다. 일기장에는 한 소녀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소녀는 이 마을에 살던 주민으로 오래전 이 폐가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소녀는 행방불명되었고 그 이후로 이 폐가에는 아무도 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기장에는 소녀가 겪은 이상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밤마다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 어둠 속에서 느껴지는 낯선 기운, 그리고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시선. 소녀는 점점 두려움에 사로잡혀갔고 결국 일기장은 소녀의 공포스러운 기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는 일기장을 읽으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폐가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소녀는 왜 행방불명되었을까요? 우리는 일기장을 챙겨 펜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일기장에 적힌 이야기를 나누며 소녀가 겪은 공포를 상상해 보았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폐가에 대한 호기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녀가 겪은 일이 정말 사실일까? 우리도 밤에 한번 가볼까? 하지만 지은이는 단호하게 반대했습니다. 밤에는 위험할지도 몰라.
낮에만 가도 충분히 무서웠잖아. 결국 우리는 폐가를 다시 가지 않기로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호기심과 두려움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각자 방으로 돌아가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일기장에 적힌 소녀의 이야기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한밤중 나는 갑자기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귀를 기울여 보니 마치 누군가가 방 안을 돌아다니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여전히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두려운 마음에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낯선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그림자는 천천히 움직이며 사라졌습니다. 나는 놀라서 복도를 따라가 보았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환상을 본 것 같았습니다. 다시 방으로 돌아와 잠을 청했지만 그 후로는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친구들에게 밤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민주는 나의 이야기를 듣고 흥분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진짜로 이 폐가에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오늘 밤에 다시 가보자. 하지만 지훈과 상혁은 반대했습니다. 너무 위험해. 그냥 우리 여기서 즐겁게 지내자. 굳이 위험을 감수할 필요 없어. 우리는 결국 민준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하루는 마을 주민들과 어울리며 평화롭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자 나는 다시 한번 폐가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다시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소리가 더욱 명확하게 들려왔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복도를 걸어다니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나는 두려운 마음에 방을 나서지 못하고 침대에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나는 심장이 멎는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문이 완전히 열리자 그 그림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림자는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왔고 나는 숨을 죽이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림자는 마치 나를 쳐다보는 듯한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나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두려움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순간 친구들이 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민준이 방 안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괜찮아.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림자가 여기에 있었어. 나를 보고 있었어. 친구들은 나를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아마도 꿈을 꾼 거겠지. 너무 걱정하지 마. 하지만 나는 그 그림자가 단순한 환상이 아니었음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더 이상 폐가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고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 이후로도 나는 종종 그 그림자를 떠올리며 두려움에 떨곤 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나는 다시 그 마을을 찾게 되었습니다. 마을은 여전히 평화롭고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 폐가는 이제 완전히 무너져 없어져 있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폐가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마을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폐가가 있던 자리에 가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기념비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기념비에는 소녀의 이름과 함께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사라진 소녀를 기억하며 그녀의 영혼이 평온히 잠들기를. 나는 기념비 앞에서 잠시 묵념을 하며 소녀의 영혼이 평온히 잠들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다시 한번 그 그림자를 꿈속에서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림자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미소에 안심하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8번째 이야기, 일본의 강령의식에 관한 소름 끼치는 실화괴담. 오늘은 동지. 우리 마을의 신을 모시는 당집에서는 강령의식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의식은 일몰유시의 기도로 시작됩니다. 본격적으로 강령이 시작되는 것은 해시에 시작해서 작년 동지부터 올해 동지까지 마을에서 돌아가신 분의 영혼을 불러냅니다. 눈가리개를 한 세 사람이 제단 앞에 줄을 서고 영매사가 영을 내립니다. 22일 오전 5시 묘시 당집에 마을 사람들이 모입니다. 생리 중이나 임신 중인 여성은 당집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당집에 있는 관음님을 향해 연피관음력이라는 불경을 읽습니다. 다 읽고 나면 관음상을 검은 천으로 덮습니다. 22일 오전 11시 5시 당집에 있는 신단의 아마테라스 황대신궁 목패를 거꾸로 합니다. 거꾸로 된 목패 앞에 유명대신이라고 적힌 목패를 놓습니다. 신단의 주련줄을 거꾸로 돌립니다. 22일 오후 5시 유시
재단 앞에 작년 동지부터 올해 동지까지 돌아가신 분들의 위패와 사진, 생전에 입던 옷과 애용품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굵은 촛불에 불이 켜집니다. 향로에는 향이 아닌 마향을 피웁니다. 기도사가 와서 재단 앞에서 까쿠리오노 오오카미, 사키미타마 등의 기도를 합니다. 이 다음에 오후 11시까지 강령에 들어갑니다. 22일 오후 11시 자시 심야. 내린 영혼을 저승으로 돌려보내는 의식이 시작됩니다. 참가자에게는 액막이 굵은 소금과 팥이 배부됩니다. 돌아갈 때 당집의 방향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뒤돌아보면 안 된다. 다음날 새벽까지 당집에 가서는 안 된다. 집에서 한 발짝도 나가면 안 된다. 창문이나 문을 열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결혼을 하지 않고 돌아가신 분이 없기 때문에 생략되었지만 있었을 경우는 과거에 결혼을 하지 않고 죽은 사람과의 축원이 행해집니다. 결혼할 두 사람에 대해서는 사전에 누가 될지 마을 사람들이 정해놓고 위패를 나란히 두고 영매사가 의식을 치릅니다. 작년에는 1958년 태어나 2020년 10월 사망한 남성, 1906년 태어나 1915년 사망한 여성과의 결혼,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사이에 2020년 12월에 아이가 생겨났다고 해서 3인분의 공양이 이루어졌습니다. 중혼은 할 수 없기 때문에 미혼인 채로 있는 사망자를 오래된 기록이나 낡은 호적에서 찾아내 현대에 그치지 않고 1900년대 초반이나 그 이전의 사망자를 결혼 상대로 이용합니다. 의식을 하면 결혼한 것이 되고 여성 사망자는 임신, 출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위패가 놓인 제단 앞에 영이 내리는 토대가 되는 세 사람에게 영매사가 기도 후 머리띠로 눈을 가린다. 이들은 제단에서 영매사에게 유도돼 다다미가 뒤집혀 있는 곳에 정좌에 앉는다. 영매사는 거기에 결계를 친다. 결계 주위를 참가자들이 에워싸듯 앉는다. 영매사가 불경이나 주문 같은 것을 외우며 돌아다닌다. 흰 옷을 입은 세 사람이 갑자기 옆으로 쓰러지거나 절규하거나 부르짖거나 무언가를 말하게 되면 영매사는 주문을 끊는다. 누구의 영이 내렸는지 영매사가 흰옷 세 사람 각각에 물으며 돌아다닌다. 특정할 수 있을 경우 유족과 대화를 하게 한다. 죽은 사람 본인밖에 모르는 것을 질문하게 하고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대개는 죽은 사람 본인의 말투나 몸짓까지 된다고 한다. 그것이 끝나면 영매사가 영을 올리기 주문을 외운다. 영혼을 올리다에 실패해 그대로 정신에 이상이 생긴 사람이 과거에 몇 명인가 나왔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영매사는 제단에 놓인 물을 양동이에서 나무 국자로 퍼내어 물을 흰 옷 세 사람에게 뿌리며 돈다. 그리고 참가자들이 사키미타마를 외치며 제단이 아닌 신단이 있는 쪽으로 향해 네 차례 손뼉을 친다. 흰 옷을 입은 세 사람에게서 가림막이 제거되고 영매사에 의해 제단 앞으로 유도가 이루어진다. 흰색 옷을 입은 세 명은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다른 참석자들 사이로 들어간다. 영매사가 신단에 놓인 유명 대신 목패를 내리고 거꾸로 놓았던 아마테라스 황대 신궁 목패를 올바른 위치로 되돌린다. 역방향 줄은 줄도 정방향으로 되돌린다. 제단에 차려진 위패와 영정은 유족에게 돌려준다. 그리고 제단에 차려진 굵은 소금, 팥, 사케, 물을 소분해서 참석자들에게 나눠준다. 사케와 물은 음용이나 정화에 사용, 굵은 소금과 팥은 액마기로 각각 이용된다. 그 후 검은 천이 걸린 관음상에서 천이 제거된다. 강령을 하면 악령까지 무더기로 불러들여 아침이 되도록 당집 밖은 악령 투성이인 모양이다. 따라서 돌아갈 때 당집을 한 발짝이라도 나온 뒤에는 당집을 돌아보거나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다. 뒤돌아보면 악령에 사로잡힌다고 해서 실제로 과거에 정신이상이나 자살, 급사가 있었다. 뒤돌아봤을 때는 소금이나 파틀당의 방향을 노리고 뒤로 던지도록 영매사로부터 지도를 받는다. 귀가 후에는 집 창문이나 문, 셔터를 닫고 큰 구멍이나 통풍구도 닫고 동이 트기 전까지는 어떤 이유에서든 열어서는 안 된다. 외출도 해서는 안 된다. 열면 밖에 있는 악령에게 사로잡히거나 집안에 침입해 귀신의 집이 된다고 한다. 역사는 의외로 얕아서 메이지 때부터 행해진 것 같다. 향토사의 정통한 분에 의하면 번정시대에 그 기록은 보이지 않고 메이지 중반부터 행해졌다는 전문만 있다고 한다. 수엄도, 유신도, 동지에 얽힌 민간 신앙의 가세에 이즈모대사의 신앙이 더해진 것은 아닐까?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상세한 것은 불명. 올해 강령은 3명 중 1명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2명, 재작년 1명, 그 전인 2018년 0명. 매년 다른 사람들이 입을 맞추고 연기한다고는 생각되지 않을 정도의 이야기 내용이다.
하지만 내리는 영을 잘못됐는지 일본어를 전혀 하지 않는 외국어를 하는 외국인의 영이 내려온 적도 옛날에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이렇게 관찰하다 보면 어쩐지 기분이 나빠진다. 동짓날 밤 저희 마을에서 돌아가신 분들의 영혼을 불러 유족이나 친족과 이야기를 나누게 하는 의식이 있는 것에 대해서 투고합니다. 올해는 3명에게 영매사가 영을 내렸지만 강령에 걸리는 시간은 2시간 정도였고 곧바로 저승에서 내려오지는 않았어요. 올해 의식에서 내려온 사람은 3명 중 2명으로 1명에게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영혼 중 1명은 초봄 아직 잔설이 남아있을 무렵 방풍님 소나무 아래 목을 매 숨진 80대 할아버지, 다른 1명은 재작년에 뇌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진 뒤 누워 지내며 오랫동안 시설에 들어가 있다가 올가을 돌아가신 70대 할머니였습니다. 영매사가 영을 내려준 60대 여성 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성별은 상관없더군요. 80대 할아버지는 여성의 입을 빌려 목소리는 다르지만 생전 말투로 유족이나 참석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야기를 정리하면 할아버지 자살의 원인은 병고와 빈곤, 세상 포기였습니다. 남에게 폐를 끼치면서까지 살고 싶지 않다고 방풍림에 들어가 목을 메었다고 합니다. 죽을 때는 목을 매는 한순간만 고통스러웠다가 그 후 눈앞이 캄캄해져 편안해지고 정신을 차려보니 어두운 터널 속을 출구를 향해 기어가듯 걷고 불빛이 보이는 출구를 향해 걸으면 낭떠러지 절벽이 되어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다른 곳으로 건너갈 다리도 아무것도 없이 일대를 영원히 빙빙 돌고 있다고 합니다. 모습이나 형태가 없는 정체불명의 존재로 앞으로 6년은 이 상태가 계속되어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고 저승에도 갈 수 없고 그 후 다시 세상에 태어나게 될 것이라고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영매사가 영을 내린 60대 남성 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유족에 따르면 완전히 생전에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본인밖에 모르는 것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할머니의 영혼은 뇌경색으로 쓰러져 의식불명이 되는 순간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와 일본이나 세계 여러 곳을 날아다니며 살아있는 사람에게 홀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살아있는 사람에게 홀리는 것은 사람이나 사람과 같은 영뿐이며 동물에게는 동물의 영만 홀리고 동물의 영은 사람에게 홀리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도 했습니다. 다만 동물의 영혼이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방법이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내려온 할머니의 영은 병원에서 사망하는 순간에만 자신이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던 기억이 있고 뇌경색이 일어났다는 것도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사망하는 순간 젊은 시절의 어머니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없는 예쁜 사람이 나와서 그대로 병실 벽에서 파란 하늘 위로 셋이서 순간 이동했고 이후 할머니는 육체를 갖지 않고 영혼 그대로 쾌적한 환경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강령은 저승에서 다른 세계의 꿈을 꾸고 있는 이상한 감각으로 생전의 기억이 순간적으로 선명하게 떠오른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이승의 모습은 전혀 모르는 모양입니다. 이 세상의 기억은 저 세상에서는 사라지고 이 세상에서 강령을 하시면 저 세상에서 상세한 기억을 동반한 악몽처럼 떠오르니까 그만두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유족에게 70대 할머니의 영이 강령에서 중요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에 따르면 불단이나 신단, 신사나 절, 교회 같은 곳에는 나쁜 영혼이 많이 있다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 나쁜 영혼이 있는가? 그것은 거기에 인간이나 동물의 상이 있기 때문이고 나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상에 달라붙는 성질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나쁜 영혼은 사람이나 동물 모양의 것에만 달라붙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집안에도 두거나 가져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뱀의 상은 특히 좋지 않다고 합니다. 할머니의 영은 그 이야기를 신님께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짜 신님은 이 세상에 없다고 이승과 저승 중에서 이승이라는 것이 지옥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영매사가 말하는 수호령은 모두 이 나쁜 영들이고 진짜 수호령은 죽은 후 본인에게만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령을 내린다고 해도 이 세상에 본인의 영이 내린 것은 아니고 이 세상에서 헤매고 있는 영이 달라붙은 사람을 통해서 저 세상에서 간접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을 뿐이라고도 했습니다. 영매사는 그 말을 듣고 멋쩍은 표정을 지으며 놀라고 있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고요. 그리고 영은 저승으로 돌아갔습니다. 9번째 이야기, 망가진 인생. 저는 여자이고 현재 31세. 병명은 해리성 동일성 장애, 장애 2급. 해리성 동일성 장애란 알기 쉽게 말하면 다중인격입니다. 그런 저의 인생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오래된 기억은 초등학교 고학년 때 엄마에게 세게 얻어맞고 차이고 계단에서 밀려나 큰 소리로 울고 있는 곳에서 시작된다.
매일같이 폭력과 폭언을 당하고 엄마는 돈을 내놓으라고 고함을 지른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아무래도 나는 어머니의 돈을 밤마다 훔치고 있었던 것 같다. 1,000원이나 5,000원 정도의 귀여운 금액이 아니라 10만 원 단위의 금액을 훔쳐 숨겨두고 있었다. 그러나 내가 기억하는 것은 귀신 같은 형상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어머니뿐이지. 돈을 훔친 기억이나 그 돈을 쓴 기억은 없다. 다음에 눈을 뜨자 나는 중학교 학생회장이 되어 있었다. 영문을 알 수가 없었다. 나는 어느 쪽인가 하면 조용한 편이었고 교실 구석에서 자작 만화를 그리는 듯한 성격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혼란스러워하며 친구에게 이야기를 묻자 굉장히 재미있는 연설을 해서 학교 안에 표를 모았고 이전의 기반도 경험도 없이 당선됐다는 것이다. 다음에 눈을 뜨니 이번에는 외톨이가 되어 있었다. 친구에게 이야기를 들으니 3개월 정도 학교에 가지 않았다고 한다. 그동안의 기억은 없다. 왜 오지 않았느냐고 선생님이 나무랐지만 아는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잠자코 있었다. 다음에 눈을 뜨니 고등학생이 되어 있었다. 응시하기로 했던 학교보다 수준이 낮은 학교였는데 추천으로 입학했다는 것이다. 한참을 영문도 모르고 다녔지만 수업 내용을 따라가지 못하고 고1 겨울에 자퇴했다. 다음으로 눈을 뜨면 나는 17살인데 스낵바에서 일하고 있었다. 일당 5만 원으로 저녁 6시부터 새벽 5시까지 기숙사 포함이었다. 아버지가 아는 가게라고 했다. 술로 지구가 돈다는 경험을 한 것은 나중에도 이때뿐이었고 나는 술 마시는 법을 배웠다. 다음으로 눈을 뜨면 나는 19살이고 시상대 위에 있었다. 그곳은 본사로 나는 파견사원으로 프로바이더 계약에 일을 하고 있었던 것 같다. 담당 구역 획득 건수가 어쩌느냐면서 상장과 금일봉을 받았다. 사는 곳은 스낵바의 기숙사가 아니라 낯선 남자와 단둘이 살고 있었다. 나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미남이었고 노래를 잘 불렀고 가수를 꿈꾸며 보컬 스쿨에 다녔다. 나와 카피 밴드를 하고 있었고 나는 거기서 보컬을 하고 있었다.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싫어하는 성격이라 가능할 리가 없었다. 겁이 나서 모든 것에서 도망쳤다. 다음으로 눈을 뜨면 나는 20살이었는데 왠지 살던 곳이 아니라 시즈오카현 하마마츠시에 있었다. 20살이었는데 왠지 살던 곳이 아니라 시즈오카현 하마마츠시에 있었다. 월세 50만 원짜리 원룸에 살면서 세미더블 이불과 PC가 한 대라는 소박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물건이 너무 적어서 그런지 방은 쓸데없이 넓었다. 멍하니 있으면 달그락달그락 열쇠 열리는 소리가 난다. 낯선 여자아이가 들어왔다. 빈말로라도 귀엽다고 할 수 없는 그 여자아이는 나를 쳐다보며 밥은? 이렇게 물어왔다. 동거하고 있는가 했더니 그녀는 오사카 사람으로 부모의 학대에 당해서 왠지 내가 숨기고 있었던 것 같다. 무슨 연결고리로 그런 얘기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잠시 묘한 동거 생활을 해봤다. 관찰하다가 알게 된 것은 그녀는 전혀 일할 기미가 없고 청소도 안 하고 요리도 못하면서 편식도 심했다. 양파는 다져서 사탕 색깔이 될 때까지 볶아야 먹고 채소 전반을 거의 괴멸적으로 안 먹었다. 가끔 게임 동료라고 말하는 남자가 오사카에서 하마마츠까지 놀러왔고 그때 나는 처음으로 몬스터 헌터를 했다. 남자가 올 때마다 그녀는 남자와 외박을 했기 때문에 남자친구가 있는데 왜 내가 부행하고 있을까 하고 의아해했다. 싸우지 않고 즐겁게 살고는 있었지만 사람 한 명을 먹여 살린다는 것은 힘들고 적응도 바닥날 것 같았다. 무엇보다 기분이 별로였기 때문에 나가달라고 했다. 그 사실을 알리자 심야임에도 불구하고 마중은 바로 왔다. 게임 동료라고 말하는 남자였다. 헤어질 때 그녀가 한 대사가 잊히지 않는다. 폭력도 휘두르지 않고 몸도 만지지 않는 시간이 있었다는 점 잊지 않을게요. 고마워요. 남자친구인 줄 알았던 남자가 원조 교제 상대라는 말을 듣고 머리에 찬물을 끼얹은 기분이 들었다. 다음으로 눈을 뜨면 나는 23살로 도쿄 타이토구에 살고 있었다. 기억하는 한 나는 몸무게가 80kg 가까이 나갔을 텐데 왠지 날씬해져 있었고 가장 놀란 것은 속상이 선명한 쌍꺼풀로 바뀌어 있었고 옛날부터 콤플렉스였던 얼굴에 점 11개가 사라져 있었다. 아무래도 성형을 했다. 어디서 그런 돈이 영문도 모르고 밖으로 나가보니 로비가 휘황찬란한 오토락 아파트였다. 불안은 점점 커져간다. 익숙하지 않은 휴대폰을 조작해 정보를 긁어 모아보니 나는 요시하라의 고급 가게에서 일하는 것 같았다. 다음에 눈을 뜨면 나는 25살이 되어 있었다. 주거는 변하지 않았다. 단지 이번에는 긴자의 클럽에서 일하고 있는 것 같았다.
의상 케이스에는 기모노나 드레스가 걸려있고 마마라고 등록된 착신에 조심조심 전화를 받아보니 어제의 무단결근은 용서하지만 오늘 밤은 스미스 씨가 계시니까 쉬면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 영어 같은 거 할 줄 모르는데요. 너는 영어도 중국어도 할 수 있잖아.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겁이 나서 기모노와 드레스를 한 대 모아 쓰레기 봉투에 쑤셔 넣었다. 몸무게는 34kg이었다. 닭뼈 같았다. 다음에 눈을 뜨면 나는 26살이 되어 있었다. 이번에는 하라주쿠에서 캬리파뮤파뮤처럼 입고 가게 점원을 하고 있었다. 다케시타 거리를 수학여행인 듯한 학생들이나 외국인에게 사진을 찍히며 걷는다. 살아있다는 기분이 들지 않았다. 앞서 적은 바와 같이 내 성격은 교실 구석에서 자작 만화를 그리는 것처럼 음침한 편이고 눈에 띄는 것은 어려워한다. 도망치듯 일을 퇴직했다. 다음에 눈을 뜨면 나는 28살이 되어 있고 이번에는 기우현에 있었다. 낯선 여자와 단둘이 살고 있었다. 키가 작고 이국적인 분위기에 어딘가 그림자가 있는 여자였다. 어딜 가나 손을 잡고 걸었다. 그게 싫다는 기분이 들지 않았고 마치 당연한 것처럼 행동하길래 그냥 그런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녀와 나는 연인 사이였고 입양으로 무려 나는 성이 변해 있었다. 성생활도 있었다. 이상하게 거부감은 없었고 매끄럽게 받아들여졌다. 나는 그녀를 사랑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둘이서 돈을 모아서 나고야로 이사했다. 신축으로 역에서 도보로 10분 거리. 요리는 내 담당, 빨래는 여자친구 담당. 나는 행복했다. 다음에 눈을 뜨자 그녀가 목을 메고 자살 시도를 하고 있었다. 황급히 구급차를 불렀다. 경찰이 와서 상황을 얘기했다. 그녀를 감옥에 있는 병원에 강제 입원시켰고 나는 그동안 폐인처럼 지내고 있었다. 그렇게 행복했는데 왜? 그녀의 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행복의 절정에서 죽고 싶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다음에 눈을 뜨니 이번에는 내가 입원해 있었다. 병문안을 온 오랜만에 보는 어머니는 나이가 많이 들어 도깨비 같은 표정은 하지 않고 상냥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여러 가지를 설명해 주었다. 여자친구와의 인연이 끊어진 것, 내가 해리성 동일성 장애인 것, 이제 어머니와 함께 현지에서 살게 된다는 것. 퇴원해서 한 달 정도는 멍하니 지냈다. 점차 뭔가 하고 싶어져 장애인 센터에서 일하게 해줄 곳을 찾았다. 무사히 일자리를 찾아 하루 4시간이지만 주 5일 일하고 있다. 그것이 지금의 상황.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분명 당신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정신이 이상한 사람인가? 라고요. 여기는 무서운 이야기를 올리는 곳인데. 라고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무섭다는 걸까 하면 나는 주인격이 아니라는 거. 언젠가 통합되어 사라질 일부라는 것. 그리고 밤이 되면 다른 인격이 나타나는 모양이고 음식을 먹거나 스마트폰으로 무언가를 검색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제가 인격으로서의 수명이 끝나간다는 의미겠지요. 사라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다음에 눈을 떴을 때 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게 사라지지 않는 무서운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주인격은 언제 깨어날까요? 눈을 뜬다고 하면 지금 주인격인 정신연령은 몇 살일까요? 그걸 생각하면 섬뜩합니다. 해리성 장애의 치료제는 없습니다. 상담을 받으려고 해도 저는 주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주저하게 됩니다. 10번째 이야기, 폐교 탐험. 친구들과의 내기에서 졌다. 나와 성준이는 함께 폐교에 들어가야만 한다. 머리가 아파진다. 이 폐교에는 안 좋은 소문이 많았다. 들어갔다가 의문사했다던가 살인을 당했다던가 아니면 정신병에 걸려 나왔다던가 등등. 하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 내기는 내기였고 나는 성준이와 폐교에 들어가야 한다. 친구 한 명이 내 어깨를 두드렸다. 빨랑빨랑 들어가. 옥상에서 손 흔드는 것도 잊지 말고. 심호흡을 하고 학교 정문으로 걸어갔다. 뒤에서 성준이가 인상을 쓰며 쫓아온다. 표정은 전쟁터에 나가는 일당백 장군감이었지만 실은 많이 두려울 것이다. 성준이는 무서운 걸 질색하는 애니까 아마 괜찮은 척하고 있는 것이겠지. 정문 앞에 도착하자 여름인데도 오한이 느껴진다. 이곳을 정말 들어가야 한다니. 도망가고 싶은 마음을 꾹 누르며 성준이에게 물었다. 이제 들어갈까? 나는 지면에 뿌리처럼 박혀 안 떨어지려는 다리를 떼어냈다. 그리고 운동장 방향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녹이 스러 반쯤은 페인트가 벗겨져 있는 축구 골대.
전부 부서진 학교의 출입문들과 창문들, 바닥 곳곳에 듬성듬성 자라나 있는 잡초들,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눈에 들어왔다. 한밤중에 폐교를 향해서 걷고 있다는 게 꿈처럼 느껴졌다. 두려운 마음이 들 것 같아서 머리를 휙휙 젓고 긍정적인 생각을 했다. 이 학교도 과거엔 학생들이 지내던 장소였다. 때로는 시험을 보느라 열심히 공부했을 테고 때로는 신나게 축구를 하며 놀았을 테다. 지금은 삭막해진 운동장이었지만 과거엔 어떤 남학생이 여학생에게 고백하던 장소일 수도 있었다. 그런 상상을 하니 마음이 조금은 편해졌다. 운동장을 절반 정도 걸었을 즈음 뒤를 돌아보며 성준이에게 물었다. 괜찮아? 성준이는 내 눈을 안 쳐다보고 고개를 돌려가면서 주변을 보고 있었다. 겁을 먹은 듯 보였지만 어떻게 해줄 방법이 생각나지가 않았다. 그저 빨리 학교 옥상까지 올라간 뒤 손을 흔들고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 걷다 보니 어느새 학교 현관 앞이었다. 얼핏 보이는 복도는 칠흑처럼 어두웠다. 긴장이 돼서 그런지 이마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린다. 심호흡을 한 번 한 뒤 성준이에게 말했다. 들어가자. 성준이는 돌만큼 단단하게 굳은 표정이었는데 기절하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다. 나는 복도로 걸어가면서 계속 말을 꺼냈다. 너무 무서우면 학생들이 평범하게 지내던 모습을 상상을 하면 별로 안 무서워. 그냥 이곳도 예전엔 사람이 살았던 곳이야. 그렇게 말하면서 주변을 둘러보았다. 벽지는 전부 허물어져 있었고 책상과 의자들은 부서진 채로 복도에 널려져 있었다. 곰팡이 냄새가 심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머리가 약간씩 아파졌다. 성준이가 내 어깨를 잡았다. 너 말대로 학생들이 지내던 상상을 하니까 더 무섭잖아. 여기에 정말 학생 귀신이라도 있을 것 같다고. 그러냐, 미안해. 정말이었다. 도움을 주려고 했는데 더 무서워졌다니. 괜히 머쓱해서 머리카락을 극적였다. 그래도 아까부터 굳어있던 성준이가 말을 하는 걸 보니 한편으로는 안심이 됐다. 이제 올라가자. 옥상이 5층에 있으니까 금방 갈 수 있을 거야. 근데 조금 이상하지 않아? 뭐가? 성준이는 고개를 빙글빙글 돌리면서 대답했다. 주변이 너무 밝아.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지금 새벽에 학교를 들어왔는데 여기 너무 밝아 보여. 그냥 눈이 어둠에 적응돼서 잘 보이는 거 아니야? 그런가? 머리를 계속 갸우뚱갸우뚱하는 성준이에게 말했다. 빨리 옥상이나 가자.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다. 계단에는 책상이라든지 의자라든지 콘크리트 조각이라든지 방해물들이 많았는데 우리는 말없이 그것들을 피해서 지나갔다. 2층까지 올라왔지만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이 세상에 귀신은 없으니까. 그런 것들은 전부 사람들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었다. 긴장이 풀리니 웃음이 나오면서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그때도 지금처럼 계단을 오르고 있었다. 밑에 층 어딘가에서 괴상한 울음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누군가가 뛰어 올라오는지 불이 빠르게 켜지기 시작했다. 울음소리와 전등은 점차 가까워졌고 나는 너무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며 집까지 뛰어 올라갔다. 그런 상황이 8번 정도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귀신을 봤다면서 엄마 품에 안겨 울었다. 이 미스터리한 사건은 내가 발목을 다쳤을 때 해결되었다. 다리가 아파서 올라오던 무언가에게 도망치지 못하고 4층에서 주저앉았다. 이제 귀신에게 끌려 저승으로 가는 줄 알았지만 잠시 후 올라온 건 우리 형이었다. 나를 놀리려고 이때까지 괴상한 울음소리를 내며 장난을 쳐온 것이다. 곧바로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형은 팬티 차림으로 아빠에게 죽도록 맞았다. 그 뒤로 계단에서 쫓아오는 무언가는 없었다.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발을 움직이다 보니 어느새 3층이다. 역시 별거 없네 하고 뒤를 돌아본 순간 화들짝 놀랐다. 성준이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디로 간 거지? 한동안 기다려보아도 성준이는 올라오지 않았다. 결국 한 층을 내려가자 어둠 속에 서 있는 성준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거기서 뭐해? 대답이 없었다. 더 큰 목소리로 외쳤다. 뭐 하냐고. 하지만 성준이는 여전히 우두커니 서서 나를 바라만 보고 있었다. 왜 저러는 걸까? 가까이 다가가서 성준이의 팔을 흔들었다. 왜 그래? 성준이는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대답했다. 미안, 잠깐 딴 생각했어. 괜찮은 거 맞아? 지금이라도 돌아갈래? 아니야, 올라가자. 근데 무슨 소리 들리지 않냐? 아까는 학교가 밝다고 하더니. 소리라니. 뭐가 들려?
고양이 울음소리. 하나도 안 들리는데. 자세히 들어봐. 뜬금없이 고양이 소리를 들으라고 하니까 당황스러웠지만 한번 집중을 해보았다. 그러자 정말 어떤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들리긴 하네. 맞지? 이거 고양이 울음소리야. 근데 폐교에 들어와서 뭐하고 있는 것일까? 빨리 올라가기나 하자. 왜 고양이 울음소리를 듣고 있어? 나는 계단을 다시 올라가며 성준이에게 계속 말을 걸었다. 왜인지 그러는 편이 나을 듯 싶었다. 배고프지 않아? 이따가 뭐 먹을래? 돈가스 먹고 싶어. 엊그제부터 자꾸 생각났어. 그래. 무사히 폐교에서 나가면 내가 사줄게. 우리가 3층까지 올라왔을 때였다. 어디선가 쿵 하는 소리가 들렸다. 너무 놀라서 다리에 힘이 풀릴 뻔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 아래에서 난 것 같은데. 성준이도 들었는지 멈춰서서 나에게 물었다. 방금 들었어? 쿵 소리가 어디서 들린 거지? 아니 그거 말고. 여자 웃는 소리.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런 게 언제 들렸어? 들려. 지금도 조그맣게 웃고 있어. 나도 모르게 소리에 집중하려다가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흔들었다. 그리고 성준이에게 말했다. 헛소리 하지 마. 진짜야.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어. 뭐라고? 나는 계단 손잡이를 잡고 아래층을 내려다봤지만 보이는 건 없었다. 여자가 금방 올라올 거야. 성준이는 놀라울 정도로 진지한 표정이었다. 그 모습에 할 말을 잃고 말았다. 머리를 내밀어 다시 아래층을 바라보고 있는데 성준이가 갑자기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다. 숨어야 해. 나도 그 뒤를 따라갔다. 어디를 가는 거야? 성준이는 5층에 도착하자 망설임 없이 왼편으로 꺾어 한 교실에 들어갔다. 따라 안으로 들어가니 성준이가 책상 밑에 웅크리고 있었다. 너도 빨리 숨어. 시간이 없어. 나는 일단 앞쪽에 있던 교탁으로 몸을 밀어 넣었다. 주변이 조용해지자 어디선가 쿵쿵하는 진동이 작게 느껴졌다. 그 진동이 5층까지 올라왔을 때는 정말 성준이의 말대로 웃음소리도 들렸다. 온몸에서 닭살이 돋아났다. 그 말이 진짜였다니. 숨을 한참 죽이고 있자 어느 순간 웃음소리와 쿵쿵하는 진동이 없어졌다. 계속 기다려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 교탁의 작은 틈 사이로 눈을 집어넣고 전면을 바라봤다. 흐릿하지만 앞이 보인다. 이리저리 고개를 돌려가며 상을 맞추고 있는데 머리카락이 쭈뼛 섰다. 성준이가 교실 한복판에서 네 발로 엎드린 채 문을 노려보고 있던 것이다. 뭐 하고 있는 거지? 성준이의 입에서는 굵은 침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고 눈은 개나리처럼 노랬다. 사람이 아니라 마치 짐승과도 같은 모습이었다. 나는 넋을 놓고 그 광경을 바라봤다. 성준이가 내 방향으로 머리를 획 돌렸다. 헛숨을 들이킬 뻔한 걸 양손으로 막아 간신히 참아냈다. 성준이는 내 발로 나에게 기어왔다. 여자가 돌아갔어. 이따가 또 올 거야. 내 고개가 저절로 상하 반복 운동을 했다. 성준이의 노란 눈을 바라볼 수가 없었다. 절대로 해가 뜰 때까지 교실에서 벗어나면 안 돼. 그렇게 되면 이 학교의 영영 갇히니까. 그렇게 말하고 성준이는 교실 구석으로 가서 몸을 웅크렸다. 나는 몸에 힘이 풀려서 제자리에 쓰러지듯이 앉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한밤중에 폐교에 들어와 웃는 여자를 피해 숨어 있다. 친구는 짐승처럼 변하더니 해가 뜨기 전에는 교실에서 나가지 말라는 이상한 소리를 한다. 영화에서나 벌어질 상황이 일어나자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이 안 갔다. 가장 이상한 건 역시 성준이었다. 사람 눈이 어떻게 동물처럼 노래질 수가 있는 거지? 믿을 수가 없는 일이었다. 마치 성준이가 귀신에게 쓰인 것 같았다. 손이 떨리며 의문 하나가 생겼다. 성준이의 말대로 교실에 있는 게 안전한 걸까? 혹시 나에게 무슨 짓을 한다면? 생각이 거기까지 들자 이곳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자리에서 일어났다. 성준이는 휴식을 취하는 듯 몸을 동그랗게 말고 누워 있었다. 발소리를 죽이고 복도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문 앞까지 온 순간이었다. 성준이의 두 눈이 번쩍 떠졌다. 멈춰. 나는 지체 없이 교실을 뛰어나가서 계단으로 향했다. 성준이의 비명에 소름이 돋았다. 뒤를 돌아보니 다행히 쫓아오지는 않는다. 이제 학교를 벗어나기만 하면 된다. 계단을 거침없이 내려가고 있는데 뭔가 이상했다. 5개 층을 넘게 내려왔는데도 1층이 보이지 않았다. 착각인가 싶어서 계속 밑으로 향했지만 출입문은 여전히 없었다.
마취 같은 곳을 맴도는 느낌이다. 힘없이 주저앉자 주변이 눈에 들어왔다. 깜깜한 나무, 바닥에 어지럽혀져 있는 테이블들, 깨진 액자, 부서진 콘크리트 조각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모든 게 현실감이 없었다. 머리카락을 쥐고 있는데 문득 걷던 소리가 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집중해서 귀를 기울였다. 여성의 웃음소리가 위쪽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얼마 안 가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진다는 것도 깨달았다. 나는 계단을 달려서 내려가기 시작했다. 저 여성에게 붙잡히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다. 30분쯤 밑으로 향했을 때 여성의 웃음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계단에 앉아서 숨을 골랐다. 이런 식으로 도망을 가면 잡히지는 않을 듯하다. 그렇게 소리가 들리면 계단을 내려가고 소리가 멈추면 쉬는 걸 반복했다. 4시간 정도 그러고 있었을까? 어딘가에서 심한 악취가 났다. 냄새가 심해서 콧구멍이 마비되는 느낌이었는데 아래층으로 내려갈수록 심해졌다. 불길한 느낌이 들었지만 그렇다고 위로 올라가 귀신과 마주칠 수는 없었다. 하염없이 아래로 향하고 있을 때 내 몸이 딱딱하게 얼어붙었다. 어떤 사람이 등을 돌린 채 벽 앞에 서 있던 것이다. 머리카락이 땅에 닿을 정도로 길었고 옷은 군데군데가 뜯어져 있었다. 썩은 냄새의 근원은 저 사람이었다. 나는 뒷걸음질을 쳤다. 저 사람을 지나쳐 내려갈 자신이 없었다. 가까이 가면 나를 공격이라도 할 것만 같았다. 어쩔 수 없이 발을 돌려 계단을 올라갔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하지? 위에서는 귀신 같은 여성이 웃으면서 내려오고 있고 밑에서는 이상한 사람이 등을 돌린 채 서 있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린다. 찰나의 순간에 머리가 아플 정도로 고민하던 나는 올바른 선택이기를 기도하면서 아래로 내려갔다. 얼마 안 가 등을 돌리고 있는 사람이 보인다. 발을 조심히 움직여 사뿐사뿐 계단을 걸어갔다. 그 사람에게 가까이 다다르자 뭐라고 중얼거리는 게 들린다. 여기서 나갈 수가 없어. 여기서 나갈 수가 없어. 숨을 죽이고 지나치려는 순간이었다. 그가 몸을 획 돌리더니 내 팔을 붙잡았다. 힘이 어찌나 센지 움직일 수가 없다. 그는 나이가 까마득하게 든 노인이었는데 이목구비가 모두 뭉그러져 있었다. 정신줄을 놓칠 뻔한 걸 잡아내고 말했다. 저기요. 벗어날 수가 없어. 이 지긋지긋한 학교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어. 혹시 이 사람도 나처럼 이곳에 갇힌 걸까? 용기를 내고 물었다. 여기에서 얼마나 있으셨어요? 40년째 있었어. 이제는 전부 포기했어. 노인은 그렇게 말을 하더니 내 팔을 놓아주고 무언가를 집어던졌다. 주워들어서 살펴보자 네모난 종이였다. 위에서 쫓아오는 여자는 누구인가요? 도륙하는 귀신. 잡히면 안 돼. 부모님이 보고 싶어. 노인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린다. 넋놓고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여성의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도망가요. 내려가 봤자 소용이 없어. 노인은 고개를 저을 뿐 요지부동이었다. 그만 끝내고 싶어. 어머니 죄송해요. 어느새 여성이 코앞까지 왔다. 나는 노인을 내버려 둔 채 계단을 내려갔다. 쉼없이 10층 정도를 내려오고 나서야 자리에 누웠다. 문득 노인이 버렸던 종이가 내 손에 들려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펼쳐보니 세월 때문에 노랗게 물든 사진이었다. 흐릿해서 피사체가 보이지는 않았지만 왜인지 낯이 익었다. 그때 어디선가 비명이 들려왔다. 아마도 그 노인일 것이다. 한동안 손에 들린 사진을 멍하게 바라보다가 주머니에서 가족 사진을 꺼냈다. 두 사진의 크기와 윤곽이 일치했다. 11번째 이야기, 어느 회사의 사측. 우리 회사에서 일하게 된 걸 환영합니다. 우리 회사는 별것은 아니지만 지킬 필요가 있는 사측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이 서류는 사진을 찍어놓든 옮겨 적든해서 기억이 안 날 때 볼 수 있게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시 한번 입사를 축하합니다. 탕비실에 들어갈 때는 문을 닫지 말 것. 불이 꺼진 상태에서 들어가지 말 것. 야간 근무자는 9시 이후에는 출입하지 말 것. 필요한 것은 9시 전에 미리 챙겨놓는 것을 추천합니다. 빈 책상 밑은 들여다보지 말 것. 만약 불가피하게 봐야 한다면 핸드폰의 빛을 이용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각 층의 모든 회의실의 불은 항상 켜둘 것. 불을 꺼야 하거나 꺼진 상황이라면 문을 밖에서 잠가둘 것. 외부 손님이 왔을 때는 누구를 찾아왔는지만 물어볼 것. 만약 대답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말하지 말고 당신의 직속 상사에게 알리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후에는 상사가 알아서 처리할 것입니다. 야간 근무 도중 컴퓨터가 갑자기 꺼졌다면 이만 퇴근하여 귀가하여도 좋습니다. 다시 전원을 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사 건물의 맞은편에는 사용하지 않는 폐건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쪽에는 눈길을 주지 마세요. 사원증은 회사원에게 필수품입니다. 바닥에 떨어진 사원증이 있다면 손대지 말고 그 자리에 놔두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반드시 찾으러 올 겁니다. 사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경우 10층 버튼은 누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10층은 일반 사원들은 갈 일도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임원 외출입 금지 구역입니다. 3층과 7층의 근무자의 경우 해당 층에는 사용하지 않는 회의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출입문은 굳게 잠겨 있으나 간혹 열리는 경우가 있으니 출입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층에 위치한 물품 보관실은 각 부서의 대리 이상의 선임들이 돌아가며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후 적합한 시기에 인수인계를 받기 전까진 출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9층은 전력 설비 문제로 인하여 정전이 가끔 발생합니다. 정전이 되었을 때는 위험하니 그 자리에서 하던 일이나 행동을 멈추고 다시 전력이 복구될 때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전력이 복구되는 것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당신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려는 경우 엘리베이터가 10층에서 내려오고 있다면 엘리베이터 문 옆으로 비켜서거나 멀리 떨어지시기 바랍니다. 그 엘리베이터는 층마다 멈춰 섭니다. 10층에는 현재 사용하지 않는 사장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10층에서 내려오는 엘리베이터에 누가 탑승하고 있는지 불명입니다. 하지만 누군가 탑승하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비상구 이용 시 발소리는 들리지 않고 센서 등만이 빠르게 켜지며 당신의 위치에 가까워진다면 즉시 비상구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사는 업무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의 안전과 건강을 중시합니다. 이를 위해선 위의 내용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안전하고 건강한 회사 생활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문서는 외부로의 유출을 언급합니다. 유출될 경우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